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이해론의 장경은입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챕터 1의 청소년 심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심리에 대한 이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의 정의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존재이다. 동그라미 2번 청소년은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므로 생식 능력 유무의 관점에 따라 소년, 소녀와 구분된다라고 나와져 있죠. 우선 소년과 소녀 같은 경우에는 2차 성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기를 소년과 소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차 성징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과 그리고 소년, 소녀와 구별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은 성장 진행 여부의 관점에서 청년과 구별된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자, 청년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청년과 청소년은 성장 여부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청소년은 발달 과정상 다른 시기와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2차 성징이 일어나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시기와는 좀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괄호 2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관련법상 청소년의 호칭 및 연령이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매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지게 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되어 있어서 연령 구분이 좀 미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이 보호법이 아니라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매우 미시적인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의 연령이 좀 다르다라는 거 나와져 있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형법이 나와져 있어요. 형법, 민법에서는 이 청소년을 미성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이제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인보다는 좀 낮게 처벌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령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이라고 보고 이 미만인 경우에는 좀 부모의 보호를 받거나 좀 처벌 형벌이 낮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그 법에 나와져 있는 연령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연소자라고 나와져 있고요. 15세 미만이에요. 15세,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과 근로기준법밖에 다르지 않아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은 조금 높은 연령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민법, 형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소년법 정도는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양괄호 3번 보겠습니다. 청소년기 자아의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청소년기 자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가 고도화되는 시기를 우리는 청소년기의 자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아동기와 달리 신념, 특성, 동기로 자신을 묘사한다. 매우 추상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동그라미 2번 초기의 자아 개념은 후기보다 모순되고 변화가 심하다. 후기가 가면 갈수록 자아의 모습이 조금 더 안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청소년기 초기에는 막 변동도 많고 또 충동적이기도 하고 변화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이 된다. 동그라미 3번 부정적 자아상이 확립되어 사회적 거부와 배척의 감정 또는 고립감을 갖게 됨으로써 아동기에 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다. 역시나 부정적 자아상도 마찬가지로 초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모 2번 보시게 되면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양괄호 1번에 호르몬의 변화와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호르몬과 뇌하수체. 호르몬은 신체 내부에 있는 화학물질로 내분비선에서 분비되어 혈류를 통해 신체 각 부위에 운반되는 것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주요한 내분비선인 뇌하수체 동그라미 켜주세요. 뇌하수체에서는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호르몬상의 변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 변화, 성적인 욕구의 증대 등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호르몬 종류 및 양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호르몬의 주요한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신체 기관의 형태, 구조를 결정하는 기능, 즉 키와 골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능적인 행동의 형성을 기능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뇌 하수체에서 분비하고 있다까지도 같이 연결시켜서 이 호르몬의 주요한 3가지 기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성징의 발달과 관련된 호르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남자에게, 즉 정소죠. 테스토스테론이랑 안드로겐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남성 생식기관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고요. 2차 성징 발달과 유지, 그리고 안드로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난소, 즉 여성에게 나타나는 성장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생식기관의 발달과 2차 성징과 관련되어 있고요.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월경 주기 그리고 자궁 내벽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남성의 성장 호르몬 2가지 테스토스테론과 그리고 안드로겐, 그리고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의 인지적인 특성, 인지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사고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죠. 피아제의 여러 가지 이론들, 단계들이 나와져 있지만 청소년기와 관련된 부분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인지적, 즉 사고의 특성,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볼 텐데요. 제일 먼저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 사고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우선 형식적 조작 사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청소년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 어떤 사고를 하고 있냐, 조금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추상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 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추상적 사고, 청소년은 추상적 사고,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사고. 너무 중요해요. 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 보면서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형식적 조작의 사고의 특성 3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추론하는 명제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가설 연역적 사고에서는요. 어떤 게 들어가냐면 귀납. 우리가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연역법.
어떠한 전제를 구성하고 거기에 전제에 맞는 명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가설 연역적 사고는요, 다양한 청소년기에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가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이 연역법을 이용해서 가설을 또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설 연역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역적 하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경험과 그리고 가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연역적 사고도 함께 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관련 변인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며 이를 상호 관련지어 통합하는 결합적 분석이다. 구체적 대상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추상적 사고를 전개하는 추상적 추론을 한다. 요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의 특징은 바로 연결시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청소년들의 사고 형태의 특징 보시게 되면, 자, 시행착오적 으로 행동하기 전에 추상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관련 변인들을 추출하여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그 검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연역법을 하기 전에는 다양한 시행착오,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가설을 수행하게 돼요. 또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한번 또 경험해보고 이러한 무한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관찰, 실험, 조사 등으로 입수된 자료들을 검토해서 자기만의 가설을 세우고, 또한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또한 또 반성하고 또 경험해보고, 이러한 무한 반복을 하고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형식적 조작기의 구체적 특징 나와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넘어서 추상적으로 사물을 다룰 수 있다. 그 아래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 아래 가설 연역적으로 추론한다. 리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 체계적으로 시험하는 조합적 통합적 사고 분석을 한다. 미음. 추리력과 적용력이 발달하고 사물의 인과관계를 터득할 수가 있다. 그 아래 상징적 표현 방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논리적 사고, 이 정도 세 가지의 사고를 하고 있다. 요거 정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엘킨트의 자아중심성 이론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청소년이 자기 자신에 너무나 몰두한 상태를 우리는 이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아중심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재에 나와져 있지만 먼저 상상적 청중이죠. 자, 상상적 청중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년이 타인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적 청중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청중은 나 아닌 다른 타인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상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 우화예요. 자, 개인적 우화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무나 독특한 사람이야.
나는 독특해. 내가 한 경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우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적 우화다. 자아중심성을 이제 그 엘킨트는 자아중심성에서 청소년은 상상적인 청중과 개인적 우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게 되면 상상적 청중,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청소년기에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경향은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의 끝없는 관심의 초점이라고 느끼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 디귿. 형식적 조작적 사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상상적 청중에 되게 지나쳤을 경우에 사소한 실수에도 크게 당황하고 작은 비난에도 심한 분노 또는 심한 뭔가 이 죄책감이나 아니면 뭔가 실패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비읍 보시게 되면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타인도 나름대로 관심사가 있다고 이해하면서 후기로 갈수록 개인적 우화와 함께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2번 개인적 우화 나와져 있는데요. 자신의 경험은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경향성을 우리는 개인적 우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기억, 청소년기 특유의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자아관념을 말하고요. 자신의 우정이나 사랑 등은 다른 사람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이나 위험이나 위기 등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또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개인적 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 디귿 보시게 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며 자신의 사고, 감정, 경험 세계가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믿는 것을 말하죠. 매우 자아중심적인 모습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지식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셀만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요. 우선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게 되면 타인의 입장 되어 보기라고 나와져 있죠. 셀만은 청소년들이 아동기 때와는 달리 나타내는 사회적, 인지적 특징으로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았거든요. 제일 먼저 영수준부터 사수준까지 있어요.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또는 공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준을 구분한 거거든요. 제일 영수준에는 우선 자기 중심적인 역할 수용 단계예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타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단계를 영수준 또는 3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수준이에요. 타인은 인식은 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위치를 1 수준이라고 하고요. 6세부터 8세 정도라고 보는데 사회적, 정보적 역할 수용 단계라고 나와져 있죠.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타인과 자신의 시각이 다름을 이해하지만 타인이 자신과 같은 입장이나 상황이라면 자신과 같은 행동들을 했을 것이다. 타인 존재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걔도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죠. 이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세부터 10세가 해당되는데요. 자아숙고의 역할 수용 단계 호혜적 수준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요. 자아성찰, 자아숙고 등이 더해지는 단계다.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시게 되면 자신의 심리적 의도에 비추어 행동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수준 10세에서 12세 수준 나와져 있는데요.
상호 역할 수용 단계로 객관화된 상호 이해 조망 능력 수준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자신의 관점을 제3자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을 의식하기도 하고 자신을 주체 및 객체로서 바라볼 수 있다. 3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밑에 4수준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공감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덕성 부분도 나타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0수준부터 4수준까지는 우리가 이 청소년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여부 등에 따라서 수준을 구별해 놓았다. 실제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단계는 4수준 단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 나와져 있습니다. 자, 양괄호 1번 보시게 되면 정서적 특성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강도 높은 정서적인 경험을 하죠. 그리고 격렬하고 쉽게 동요되는 경향이 있고 또 충동적인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자, 신체적, 생리적 변화는 강렬한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심리적, 사회적 압박은 강한 정서적 불만이나 갈등을 유발하죠. 자,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부모와의 갈등 등 주로 대인관계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요. 강도 높은 정서들을 용납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방어기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파괴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동기 때와는 달리 자신의 정서적인 경험을 자각하고 있고요. 상당한 불안감이나 죄책감, 수치감 등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정서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조금 떨어지려고 하는, 즉 개별화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 개별화돼서 누구랑 어울리냐? 자기 또래 동성 친구나 이성 친구들과의 이제 어울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요. 자, 3번 또래와의 관계는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식인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제 자신의 인상을 형성하는 단계도 청소년기 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인상 형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죠. 첫 번째 동그라미 잠깐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인상을 받는가, 즉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인상 형성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된다. 타인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단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청소년기가 오면서 아동기와는 다르게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 타인을 조금 더 이제 이 시야에 놓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내용들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청소년 심리적 발달 좀 몇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발달은요, 우리가 신체적, 즉 생물학적인 발달도 다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지적인 발달을 좀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잠깐 생물학적인 발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양괄호 1번의 의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생물학적 발달이라고 하는 건 즉 신체적인 발달에 초점을 두는 거다. 그리고 인지적이라고 하는 건 사고의 발달인 거거든요. 지금 홀과 게젤의 이론을 살펴볼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발달에 집중되어 있는 이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인 이론들은 주로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그라미 2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신체적인 변화는 아동이 청소년기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가시적이고 명확한 지표로서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통해 아동이 청소년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사고의 변화, 즉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는 추상적인 사고를 한다.
한다. 뭐 연역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친구가 정말 청소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성장기, 그러니까 즉 눈에 보이는 신체적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3번. 자기상에 대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청소년은 보다 어른스러운 행동 등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며 타인들에게도 자신을 과거와 다르게 대해줄 것을 원하게 된다. 사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젠 좀 성인으로 날 대해주세요 라는 자기의 상의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스탠리 홀의 재현 이론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인간 발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리 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 발달이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발달의 패턴은 인류의 발달 단계와 인류의 발달과 재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윈의 영향을 받게 되죠. 스탠리 홀 같은 경우에는 다윈의 진화론 기반이 된 이론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청소년의 생물학적인 발달에 초점을 둔 건데 이건 어디에서 재현된 거냐? 인류 발달과 동일하다. 인류 발달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청소년기에 이 청소년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변화가 급변하죠. 변화도 매우 많고 그리고 뭐 불안한 느낌도 있고요. 불안정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변화도 급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인류 발달들을 쭉 보면은 가장 급변하는 시기가 있더라. 어떤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때에는 불안정하고 또 다양하고 변화들이 많은 그러한 시기들이 있는데 인류 발달도 그런 시기가 있는데 청소년들도 그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요게 이제 스탠리 홀의 재현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좀 더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정의에 인류의 발달이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문화에서 지금의 문명사회로 발달하여 왔듯이 그러니까 청소년이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야만적인 그런 시기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시기를 거치고 있다. 조금 더 성숙해 문명 사회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발달로 보았을 때는 성인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개인의 발달도 원시적인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니은 청소년기의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모순적 경향성이라고 부르고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정서 경향들로 활력 열이대 무관심 지루함, 명랑함 웃음대 우울 청성 등으로 이제 들면서 청소년기는 역사적으로 급격한 문명의 변화를 다시 겪게 되는 시기로 혼란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성인으로 가는, 즉 문명으로 가는 그 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변화 시기가 혼란과 변화들이 불가피하게 겪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생물학적인 요인을 너무나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가족, 친구의 영향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과소평가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죠. 어쨌든 환경적인 영향들도 분명히 미쳤을 법한데 이 생물학적인 발달만 신경 썼다라고 하는 게 비판받을 만하고요. 니은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였지만 청소년기가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특별히 혼란스럽지 않다고 하는 주장도 이제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 시기가 극변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생애 발달은 유아기, 아동기, 전청소년기, 청소년기 4단계에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이 발달 단계가 조금 더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살펴보시면 유아기는 0세부터 4세까지가 나와져 있어요. 유아가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발달을 재현하는 시기다. 아동기 5세에서 8세는 여기서 중요하죠. 술래잡기나 장난감, 총놀이는 하는데 이 총놀이가 뭘 상징하냐면 인류의 발달 시기를 보아하니 수렵, 어획 이런 활동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전 청소년기 9세부터 14세까지를 야영시대의 삶을 재현하는 시기다. 두 번째 동그라미죠. 그래서 이 야영시대의 삶을 재현하는 시기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것을 말하는데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읽고 쓰고 말하는 기술을 획득한다. 실제로 이제 청소년 시기를 15세부터 25세까지로 보았고 문명시대로 접어드는 제2의 탄생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급진적이고 변화가 많으며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절 이론까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생물학적인 발달 이론은 스탠리 홀의 재현 이론과 이제 계절 이론이 있어요. 스탠리 홀 같은 경우에는 인류 발달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보고 발달 단계를 4가지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스탠리 홀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 생물학적인 발달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환경적인 영향을 전혀 무시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인 성숙성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보게 된 거죠. 여기서 성숙, 인간의 성숙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완전하다. 질적인 성숙을 이야기해서 신체적인 변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더라. 좀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기억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아동의 내재적 능력의 자연적 개발을 강조하였다. 자, 자연적 개발을 이야기했었죠. 인간은 자연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다. 생물학적으로 다 발달 단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이다. 굳이 뭐 교육하지 않아도 알아서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생물학적인 시간표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이런 생물학적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니은 보시게 되면 인간의 성숙이 성장의 모든 면을 좌우하며 성장에서는 형태화 과정을 거치면서 행위가 체계화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인 높은 성숙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리을 보겠습니다. 아동의 성숙과 발달에는 일정한 규칙성, 즉 자연적 개발, 생물학적인 시간표가 있으며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난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아동의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표준적으로 거쳐야 하는 발달상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규명한 것이죠. 특징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아동의 특징과 능력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모나 교사가 그들의 성숙 수준에 부합하는 과제를 통해 그들 스스로 내적 계획에 따라 발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어찌됐든 생물학적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들을 제안해 준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디귿 잠깐 보시게 되면 환경은 성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작용은 개별적이고 제한적이다. 환경을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더 크다. 이 말은 즉 개인의 유전, 생물학적인 특징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발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기의 심리 발달 중에 인지적인 발달, 즉 사고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